작은 나라가 뭘 합니까? 인구 5천만, 땅도 좁고 자원도 없잖아요. 서구학계는 그렇게 단정했습니다. 큰 나라만이 세계를 움직인다고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나라가 지금 세계 국력 6위, 수출 4위, AI 반도체 점유율 1위, 초강대국들의 절대적인 공급자가 됐습니다. 하버드 교수는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이론은 한국을 따라가야 한다. 작은 나라의 속도와 시스템, 신뢰가 세상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언론이 되묻고 있습니다. 국토가 작다고, 역사가 짧다고, 강대국이 될 수 없다고. 그건 누가 정했습니까?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1950년대 한국의 1인당 소득은 67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나토 연합국가들이 무기 공급국으로 선택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극적인 역전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버드 강의실에서 콜드웰 교수는 학생 300명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독일도 프랑스도 아닌 왜 한국이었을까?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교수는 자신의 처남이 3년째 서울에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낸 답은 아주 단순했어요. 약속을 지키는 건 다름 아닌 속도라고 말이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릴리 클레어라고 합니다. 며칠 전 하버드 대강의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배운 모든 이론이 흔들리는 걸 목격했어요. 신뢰가 기술보다 강하다는 걸 말이죠. 강의실은 샌더스 극장이었습니다.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빈틈없이 앉아 있었으며 뒤편에는 기자들까지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어요. 콜드웰 교수님의 은퇴 강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30년간 글로벌 사회 연계론을 가르쳐온 권위자의 마지막 강의라는 소문이 퍼지며 다른 전공 학생들까지 몰려왔던 겁니다. 중앙 3열에 앉아 노트를 펼쳤을 때만 해도 평범한 강의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강단에 오르며 첫 문장을 던진 순간 강의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교수님은 안경을 벗으며 천천히 말했어요. 자신이 30년간 연구한 이론이 한 나라 앞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이죠. 학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시스템 이론의 권위자가 자신의 이론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교수님은 PPT를 켜지도 않은 채 자신의 처남 아론 램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글로벌 엔지니어링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기술자였습니다. 2022년 봄 회사에서 서울로 파견 명령이 떨어졌으며 별 기대 없이 짐을 쌌다고 했어요. 아시아 도시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교수는 아론에게 반쯤 농담처럼 관찰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아론은 웃으며 논문에 쓸만한 게 있으면 보내겠다고 답했죠. 1년 후 도착한 첫 보고서는 예상보다 가벼운 내용이었어요. 교수님이 그 내용을 강의실에서 풀어냈을 때 학생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론은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급하냐고 물었던 겁니다. 자판기에서 음료를 뽑을 때 컵이 떨어지기도 전에 손을 넣고 기다린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2년차 보고가 도착했을 때 내용이 달라졌는데 교수님이 스크린에 아론의 이메일 일부를 띄웠어요. 학생들의 웃음이 멈췄습니다. 아론은 자기 생각이 틀렸던 것 같다고 하면서 급한 게 아니라 효율적인 거라고 말했고 그는 한국에서 1년을 더 살며 관찰했던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단순히 조급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론은 구체적인 예시를 보냈는데 회사에서 프로젝트 일정을 잡을 때 한국 팀은 미국 본사보다 이틀을 단축해서 제출했으며 실제로 그 일정을 지켰다는 겁니다. 품질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꼼꼼해서 의아했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빠르면서도 정확할 수 있는지 놀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대응을 목격했죠.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을 때 한국은 17일 만에 검사 시스템을 완성했던 겁니다. 아론은 그때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건 조급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메일을 읽는 순간 교수는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단순한 문화적 특성이 아니라 구조적 효율성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은 없었어요. 그냥 아론이 그 나라에 적응하며 긍정적으로 보게 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수님은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의 이론에 의문을 품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 초였습니다. 3년차를 맞은 아론이 잠깐 귀국했을 때 교수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던 겁니다. 콜드웰 교수님은 강의실에서 그날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아론이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불평을 쏟아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느리냐고 입국 심사에서 15분을 기다렸다는 게 답답하다고 했어요. 교수님은 웃으며 물었습니다. 15분이 뭐가 길다고 그러냐고 말이죠. 아론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울 인천공항은 5분이면 끝난다고 하면서 자동화 게이트를 지나 여권만 찍으면 바로 통과라고 했어요. 교수님은 그제야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론이 단순히 그 나라에 적응한 게 아니라 기준 자체가 바뀐 거였어요. 그 대화 속에서 교수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30년간 가르친 글로벌 사회 연계론이 한 나라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걸요. 교수님은 강의실에서 안경을 다시 벗으며 말했습니다. 아론이 떠나기 전날 밤 이렇게 말했다고, 형님 이론이 틀렸다고.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권위자의 이론이 틀렸다는 말을 제자도 아닌 처남이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던 겁니다. 교수님은 계속 말했어요. 아론은 글로벌 사회 연계론은 속도를 변수로 포함하지 않았다고, 한국은 속도가 문화이고 시스템이며 국력이라고 전했습니다. 교수님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30년간 쌓아온 이론이 흔들렸던 겁니다. 다음 날 아론이 서울로 돌아간 뒤 교수님은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산업구조, 기술 개발 속도, 방산 수출 데이터, 문화 확산 패턴까지 모두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아론의 말이 맞았던 겁니다. 한국은 속도를 국가 DNA로 만든 나라였어요. 교수님은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자신이 이번 연도에 은퇴를 결심한 이유가 여기 있다고, 더 이상 기존 이론을 가르칠 수 없게 됐다고 말하면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으며 그 모델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숨죽이며 들었어요. 노트 위로 펜을 움직이던 손이 멈췄습니다. 중앙 3열에 앉아 이 모든 걸 듣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사회학과 4년 동안 배운 모든 이론이 한 나라 앞에서 무너진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교수님의 태도였어요. 자신의 이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학자의 모습이 오히려 설득력 있게 느껴졌습니다. 노트 첫 장에 한 줄을 적었어요. 속도는 문화이며 시스템이고 국력이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론이 지금도 서울에서 매일 자료를 보내온다고, 그 자료를 보며 논문을 쓰고 있지만 완성하기도 전에 한국이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낼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먼저 시작했다고, 학생들과 함께 새로운 이론을 만들고 싶다고 말씀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를 켰어요. 화면에 한 단어가 떴습니다. 빨리빨리. 교수님이 말했어요. 오늘부터 이 단어의 진짜 의미를 함께 파헤쳐보겠다고 말하며, 이건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라 한 문명의 DNA라고 전했습니다. 콜드웰 교수님은 강단 옆 테이블에서 노트북을 꺼내 더 큰 스크린과 연결했어요. 화면이 켜지며 영상 하나가 재생됐습니다. 아론 램시가 직접 촬영한 서울 일상이었어요. 첫 장면은 회사 휴게실이었습니다. 한 직원이 자판기 앞에 섰고 버튼을 눌렀어요. 그런데 컵이 떨어지기도 전에 손을 자판기 안으로 넣고 기다렸습니다. 학생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교수님은 영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면은 엘리베이터였어요. 사람이 타자마자 닫힌 버튼을 연달아 눌렀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어요. 5번, 6번, 심지어 10번도 넘게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는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5초였지만 그 짧은 시간조차 참지 못하는 듯 보였어요. 학생들의 웃음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어요. 세 번째 장면에서 버스 정류장이 나왔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을 지나치려 하자 한 사람이 뛰기 시작했어요. 가방을 들고 전력으로 달렸습니다. 버스 기사가 그걸 보고 멈췄고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올라탔어요. 아론의 목소리가 영상 너머로 들렸습니다.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다고, 왜 몇 초를 아끼려고 저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교수님이 영상을 멈췄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교수님은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게 단순한 조급함처럼 보이느냐고 말입니다. 몇몇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수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어요. 17일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한국이 전국 검사 시스템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걸린 시간이라고, 미국은 2달이 걸렸으며 유럽은 3달 넘게 허둥댔다고 했어요. 한국은 17일 만에 전국 200곳 이상의 검사소를 세웠고 하루 2만 건 이상 검사할 수 있는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교수님은 영국 BBC 기사를 인용했어요. 당시 BBC 기자는 한국의 대응 속도를 보며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멈출 수 없는 한국의 빠른 취향. 기자는 한국에 와서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2분 20초 만에 김치와 반찬이 나왔으며 1분 30초 뒤 펄펄 끓는 해장국이 도착했다고 적었어요. 팁도 받지 않았다고, 그저 놀라울 따름이라고 썼습니다. 교수님은 계속 말했어요. 그 기자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단순히 일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방역 시스템에도 그 속도가 그대로 적용됐다는 겁니다. 17일이라는 숫자는 조급함으로는 나올 수 없다고, 이건 시스템이라고 교수님은 강조했어요.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노트에 17일이라는 숫자를 적었어요. 그 옆에 BBC 기사 내용도 받아 적었습니다. 2분, 20초, 1분 30초, 이 숫자들이 단순한 서비스 속도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작동 방식이라는 게 신기했어요. 교수님이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울산 조선소 사진이 나왔어요. 거대한 배들이 동시에 여러 척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숫자를 말했어요. 46척, 한 조선소에서 동시에 만들 수 있는 배의 수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교수님은 비교 자료를 꺼냈습니다. 2차 대전 후 영국 조선소는 기껏해야 4척에서 5척을 동시에 만들 수 있었다고, 그것도 한국보다 2배 긴 시간이 걸렸다고 했어요. 교수님은 영국 작가 사이먼 윈체스터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윈체스터는 1980년대 울산 조선소를 방문했다가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수많은 배가 동시에 너무 빠른 속도로 만들어지고 있었으며 그 광경이 믿기지 않아서 책까지 썼다고 합니다. 한국 기적의 땅을 걷다라는 제목이었어요. 윈체스터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울산 조선소는 유럽 조선소 절반 시간에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배를 만든다고. 교수님이 화면을 바꿨어요. 이번엔 그래프였습니다. 한국의 연간 조선 생산량과 유럽 전체의 생산량을 비교한 자료였어요. 한국 단일 국가가 유럽 여러 나라를 합친 것보다 많았습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말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기술력만이 아니라고, 속도를 시스템으로 만든 문화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강의실 뒤편에서 누군가 손을 들었어요.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그 속도가 품질을 떨어뜨리진 않느냐고. 교수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라고 했어요. 한국 조선소는 납기를 지키면서도 불량률이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빠르지만 정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교수님이 다시 아론의 이메일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텍스트가 떴어요. 아론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형님, 한국 회사 사람들은 회의 시간을 정확히 지킵니다. 정각에 시작해서 정해진 시간에 끝나요. 미국처럼 10분씩 늦게 시작하거나 30분 넘게 끌지 않습니다. 처음엔 딱딱하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이게 효율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론은 또 이렇게 썼습니다. 프로젝트 마감을 정하면 반드시 지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정도 어떻게든 맞춰요. 미국에서는 마감이 늦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선 마감을 못 지키면 신뢰를 잃는다고 생각하더라고요. 형님, 이건 단순히 빠른 게 아니에요. 약속을 지키는 문화예요. 교수님은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문화, 학생들이 노트에 받아 적었어요. 역시 그 문장을 밑줄 그으며 적었습니다. 교수님은 말을 이었어요. 아론이 3년간 서울에서 일하며 깨달은 건 한국 사람들이 급한 게 아니라는 거라고, 시간을 존중한다는 거라고 했습니다. 교수님이 또 다른 화면을 넘겼어요.
옥스퍼드 사전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빨리빨리라는 단어가 정식 등재돼 있었어요. 교수님은 설명했습니다. 이 단어가 영어권에서 한국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자리 잡았다고, 외국인들이 한국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라고 했어요. 학생들이 신기해하며 화면을 봤습니다. 교수님은 덧붙였어요. 2006년 독일 월드컵 당시 한국 대표팀 감독이었던 아드보카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빨리빨리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말이라고, 선수들이 훈련할 때도 경기할 때도 그 속도감을 유지한다고 감탄했다고 해요. 교수님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문화이며 시스템이라고. 교수님이 스크린을 껐어요. 강의실 조명만 남았습니다. 교수님은 강단 중앙에 서서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보여드린 건 표면입니다. 교수님은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 일상이 17일 만에 방역 시스템을 만들고 46척의 배를 동시에 건조하는 국가 시스템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문화가 국력이 된 사례입니다. 속도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경쟁력이 됐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아론이 처음 서울에 갔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다고, 1년이 지나서야 효율이라는 걸 알았고 2년이 지나서야 시스템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아론은 한국이 속도를 국가 DNA로 만든 유일한 나라라고 확신한다고 했어요.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학생들은 노트를 내려다보거나 교수님을 응시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엔 웃으며 들었던 자판기 이야기가 이제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어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속도가 정말로 국력이 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만 교수님이 보여준 자료들은 모두 사실이었어요.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을 바꿔봅시다. 이 속도가 어떻게 기술력으로 진화했는지 살펴보겠다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다고 했어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일상이 시스템이 되고 시스템이 국력이 된다. 펜을 들고 다음 내용을 기다렸습니다.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일상이 시스템이 되고 시스템이 국력이 된다. 펜을 들고 다음 내용을 기다렸어요. 콜드웰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나타났어요. 4.8%. 교수님은 이 숫자가 한국의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OECD 평균이 2.4%인데 한국은 그 2배라고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라고 덧붙였습니다. 학생들이 노트에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은 비교 자료를 꺼냈습니다. 미국은 3.1%이며 일본은 3.3%, 독일이 3.0%라고 했어요.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큰 나라들인데 기술 투자 비율은 낮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말했어요. 이건 선택의 문제라고, 한국은 기술의 국가 미래를 걸었다는 거라고 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반도체 이미지가 나왔어요. 작고 정밀한 칩 사진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70% 이상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삼성과 SK가 세계 메모리 시장을 사실상 양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감탄이 흘러나왔어요. 교수님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HBM이라는 기술에 대해 설명했어요. AI 연산의 필수적인 고성능 메모리라고 했습니다. 2024년까지만 해도 한국의 HBM 관련 장비 국산화율은 35% 수준이었는데 2025년에는 45%까지 올라갔다고 설명했어요. 교수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일부 패키징 라인은 60%를 넘겼다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장비를 자체 생산할 수 있다는 건 외부 의존도가 낮아진다는 의미라고 했어요. 기술 주권이 확보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노트에 HBM과 국산화율 숫자를 적었어요. 45%에서 60%, 이 상승 속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강의실 왼쪽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동양인 여학생이었어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발언 기회를 줬습니다. 여학생이 일어서며 자신을 소개했어요. 하루코라고 했습니다. 도쿄 대학에서 온 교환학생이라고 했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루코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교수님께서 제시한 자료가 흥미롭긴 하지만 일부 맥락이 빠진 것 같다고 자신도 자료를 준비해왔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은 관심 있는 표정으로 들으라고 했어요. 하루코는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공유 요청했습니다. 스크린에 하루코의 자료가 떴어요. 일본 경제산업성 보고서였습니다. 하루코는 설명했어요.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넘는다고, 한국이 국산화율을 높인다고 해도 핵심 장비는 여전히 일본산에 의존한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하루코를 바라봤어요. 하루코는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극자외선 노광 장비의 핵심 부품은 일본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다고, 한국 기업들이 아무리 국산화를 시도해도 이 부분은 넘을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리고 HBM 기술도 원천 특허는 미국과 일본이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학생들이 교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루코의 주장이 틀린 것 같지는 않았어요. 실제로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일본의 영향력은 컸으니까요. 가슴이 조금 답답해졌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과대평가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콜드웰 교수님은 침착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하루코의 자료를 천천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실제로 반도체 장비 시장에서 일본의 점유율이 높은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어요. 하루코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점유율이 아니라 방향이라고, 한국이 35%에서 45%로 올린 속도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1년 만에 10%포인트가 상승했다는 건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어요.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 반도체 장비 기업들의 성장 곡선이었어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일본 장비를 대체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이건 단순한 국산화가 아니라 기술 자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루코의 얼굴이 굳었어요. 교수님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보유한 원천 특허는 맞지만 한국은 그 특허를 우회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실제로 2025년 기준 한국의 반도체 관련 특허 출원 건수가 세계 5위라고 했어요. 이 속도라면 3년 안에 핵심 장비까지 국산화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수님이 하루코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어요. 일본이 기술을 독점하고 있다는 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냐고 하면서, 지금은 한국이 빠르게 따라잡고 있으며 일부 영역에서는 이미 추월했다고 했습니다. 하루코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교수님은 더 결정적인 자료를 꺼냈어요. 미국 반도체 공급망 보고서였습니다. 2025년 미국 정부가 작성한 문서라고 했어요. 그 보고서에서 한국은 자체 기술로 생산을 안정화할 수 있는 국가로 분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장비 공급국으로만 언급됐다고 덧붙였어요. 교수님은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보기에 한국은 이제 독자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는 거라고, 반면 일본은 여전히 부품 공급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받는다고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술 주권의 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루코는 자리에 앉았어요. 얼굴이 붉어졌으며 다리를 가볍게 떨고 있었습니다.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노트북을 닫았어요. 교수님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루코의 지적은 정확했다고. 다만 현재 진행형인 변화를 놓쳤다고 했어요. 기술은 고정돼 있지 않으며 한국은 그 변화의 중심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은 하루코와 교수님을 번갈아 봤습니다. 긴장이 풀렸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과대평가가 아니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오히려 과소평가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수님이 아론의 이메일을 다시 꺼냈습니다. 화면에 텍스트가 떴어요. 아론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형님, 한국 반도체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가 있는데 그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미국 본사보다 납기가 빠른데 품질도 높다고. 처음엔 과장인 줄 알았는데 데이터를 보니 사실이었어요. 그는 계속 썼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하려고 합니다. 회의를 며칠씩 끌지 않아요. 당일에 방향을 정하고 다음 날부터 실행합니다. 이 속도가 기술 개발로 이어지는 거예요. 형님,
이건 빠른 게 아니라 효율적인 겁니다. 교수님은 그 문장을 강조했어요. 효율적이라는 표현이 핵심이라고, 한국은 기술을 빠르게 만드는 게 아니라 빠르게 자립한다고 말했습니다. 속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립이 목표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 기술 정책의 본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AI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그래프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말했습니다. 한국은 메모리에서 시작해서 이제 AI, 반도체 영역까지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다고, 이 속도라면 5년 안에 반도체 전 분야에서 기술 주권을 완성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노트에 문장을 적었어요. 속도는 기술력이며 기술력은 주권이다. 펜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문화가 산업 DNA가 됐다는 게 이제 이해됐어요. 빨리빨리 문화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기술 개발 속도로 연결되고 그게 국가 주권으로 이어진다는 구조가 보였습니다. 교수님은 강단에서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늘 하루코가 제기한 질문은 중요했다고, 기술 독점이 영원할 거라는 착각을 깨뜨려줬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그 착각을 현실로 무너뜨리고 있으며 속도가 그 무기라고 강조했어요. 교수님은 강단에서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늘 하루코가 제기한 질문은 중요했다고 전하며 기술 독점이 영원할 거라는 착각을 깨뜨려줬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그 착각을 현실로 무너뜨리고 있으며 속도가 그 무기라고 강조했어요. 그런데 교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았다고 했어요. 그 기술력이 어떻게 세계의 신뢰로 바뀌었는지 말입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화면을 띄웠습니다. 유럽 중부 폴란드의 지도였습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어요. 2022년 러시아 전쟁에 유럽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고 하면서 특히 폴란드는 바로 옆 나라였기 때문에 군사력 증강이 급선무였다고 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즉시 무기 도입을 검토했어요. 교수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와 프랑스 세자르 자주포 사진이 나왔어요. 교수님은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처음에 당연히 유럽 무기를 선택하려 했다고, 같은 나토 동맹국이니까 독일과 프랑스 무기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어요. 계약서를 검토하고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교수님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독일은 레오파르트 납품 일정을 3년 뒤로 제시했습니다. 폴란드는 당황했어요. 3년이면 너무 늦다고 항의했지만 독일은 생산 라인이 포화 상태라며 당장은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자르 자주포 납품에 2년 이상 걸린다고 통보했습니다. 교수님은 설명을 이었어요. 폴란드 국방부는 곤란해졌다고, 위협은 지금 당장인데 무기는 3년 뒤에나 온다는 게 말이 안 됐던 겁니다. 그때 누군가 제안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어떠냐고. 폴란드 관계자들은 처음엔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 무기를 써본 적도 없고 성능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어요.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에 접촉했고 한국 방산 기업들은 즉시 응답했다고. 회의는 단 한 번이었습니다. 한국 측은 명확한 제안을 내놨어요. K2 전차 180대를 2년 안에 인도하겠다고 하면서 K9 자주포 212문은 3년 안에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폴란드는 의심했어요. 교수님이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독일도 프랑스도 못하는 일을 한국이 할 수 있을까? 계약서에 적힌 일정이 진짜 지켜질까? 폴란드 국방부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결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수님이 타임라인을 보여줬어요. 2022년 여름 계약 체결, 2023년 초 첫 인도 시작, 2023년 말 K2 전차 180대 완납. 교수님은 강조했어요. 계약보다 6개월 빨랐다고. 폴란드가 요청한 것보다 빨리 완료했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K9 자주포는 더 놀라웠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했어요. 원래 계약은 212문을 3년 안에 인도하는 거였다고. 그런데 한국은 2025년 초 이미 200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남은 12문도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이라고 했어요. 계약보다 1년 이상 빠른 속도였습니다. 교수님이 비교 자료를 띄웠어요.
독일이 자국 군대에 주문한 펜저 하우비츠는 3년이 지났는데도 단 한 문도 인도되지 않았다고. 프랑스 세자르는 덴마크가 주문했는데 지연이 반복되면서 계약이 변경될 위기에 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체코는 세자르 사격 통제 문제로 국방부 내부 논란이 커졌다고 덧붙였어요. 교수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럽은 무기를 만들 수는 있지만 약속한 날짜에 보낼 수 없었다고. 반면 한국은 약속보다 빨리 보냈다고. 이게 신뢰의 차이라고 간주했어요. 폴란드가 선택한 건 기술이 아니라 약속이었다고 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스크린에 집중했어요. 노트에 문장을 적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속도가 신뢰가 된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기술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아론의 이메일을 다시 꺼냈어요. 화면에 텍스트가 떴습니다. 아론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형님, 한국 회사 사람들은 계약서를 신앙처럼 대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요. 미국에서는 마감이 며칠 늦어지는 게 일상이지만 한국에서는 마감을 못 지키면 회사 전체가 비상이 걸립니다. 아론은 계속 썼습니다. 한 번은 프로젝트 마감이 이틀 남았는데 팀원 한 명이 아팠어요. 미국이었으면 마감을 연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 팀은 나머지 사람들이 밤샘 작업을 해서 정확히 마감일에 완료했어요. 형님, 이건 단순히 성실한 게 아니에요.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이에요. 교수님은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신념, 학생들이 노트에 받아 적었어요. 교수님은 설명을 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계약서를 대하는 태도는 문화적 배경이 있다고, 그 뿌리에는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다고 했어요. 교수님이 역사적 맥락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다고, 중국, 러시아, 일본 사이에서 생존해야 했던 나라라고 했어요. 땅은 작고 자원은 없었으며 인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약속을 지키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었다고 설명했어요. 교수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나라가 무너지면 모든 게 끝난다는 걸 역사로 배웠다고, 그래서 기술이 무너지면 안 되고 약속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이건 단순히 경제적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수님이 조상들의 정신을 언급했어요. 한국 역사에서 위기는 늘 있었다고, 전쟁도 있었고 외침도 있었으며 분단도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위기가 올 때마다 더 강해졌다는 거라고 설명했어요. 한국전쟁 이후 폐허에서 시작해서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민족적 DNA라고, 조상들이 물려준 정신이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정신이 계약서를 지키는 힘이 되고 약속을 앞당기는 속도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학생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단순히 산업 이야기가 아니라 한 민족의 생존 이야기였습니다. 노트에 문장을 적었어요. 위기가 오면 더욱 강해지는 민족, 밑줄을 그었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바꿨어요. 폴란드 지도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교수님은 설명했어요. 폴란드는 한국 무기를 받고 나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지상군을 보유하게 됐다고. K2 전차 180대와 K9 자주포 200문 이상은 러시아 전차 수천 대를 막을 수 있는 전력이라고 했습니다. 교수님은 더 중요한 걸 짚었어요. 폴란드가 얻은 건 무기만이 아니라고, 한국이 보여준 신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계약보다 빨리 보낸다는 건 상대를 진심으로 돕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어요. 폴란드는 그걸 느꼈고 한국을 영원한 동맹으로 여기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어요. 한국은 폴란드를 단순히 고객으로 보지 않았다고, 우리라는 마음으로 대했다고 합니다. 위험에 처한 나라를 돕는다는 사명감으로 일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계약보다 빨리 완성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장사가 아니라 연대였다고 말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감탄이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 손을 들었어요. 학생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빨리 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고. 교수님은 대답했어요. 생산 라인을 365일 가동했다고, 전시 체제처럼 운영했다고 합니다. 폴란드가 급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한국도 급하게 움직였다고 설명했어요. 교수님은 덧붙였습니다. 이게 한국 방산 산업의 특징이라고, 평시에도 전시처럼 움직일 수 있는 구조라고 했어요. 그래서 긴급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는 평시 체제에서 전시 체제로 전환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한국은 그 경계가 없다고 했어요. 교수님이 새로운 지도를 띄웠습니다. 이번엔 세계 지도였어요. 한국이 작은 점으로 표시돼 있었고 주변에 중국, 러시아, 일본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은 인구 5천만 명입니다. 국토는 남한 기준 10만 제곱킬로미터 주변 강대국에 비하면 아주 작다고 했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의 GDP는 세계 12위이며 수출은 세계 4위라고, 이 작은 나라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고 강조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고 물으며 학생들을 둘러봤습니다. 교수님이 답을 제시했어요. 한국은 힘으로 싸우지 않았다고, 속도와 신뢰로 연결의 중심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를 빠르게 공급하고 방산을 약속대로 인도하며 조선을 정확한 일정에 맞춰 완성했다고 설명했어요. 그 과정에서 세계가 한국을 필요로 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수님이 구체적 사례를 들었어요.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이 빠지면 전 세계 전자산업이 멈춘다고, 방산에서 한국이 없으면 유럽 국가들이 군사력 증강을 못한다고, 조선에서 한국이 멈추면 세계 해운 산업이 타격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힘이라고 간조했어요. 교수님은 지정학을 다시 해석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약했던 게 아니라고, 오히려 강대국들을 연결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말했어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모두와 교역하며 그 중심에 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약점이 강점이 됐다고 강조했어요. 교수님이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무역 구조였어요. 미국에 반도체를 팔고 중국에 부품을 공급하며 유럽에 자동차를 수출한다고 설명했어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다고, 모든 방향으로 연결돼 있다고 간조했습니다. 이게 생존 전략이었다고 덧붙였어요. 교수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이 공급망의 중심이 된 이유는 기술력만이 아니라고, 신뢰 때문이라고 했어요. 약속을 지킨다는 신뢰, 빠르게 대응한다는 신뢰, 품질을 보장한다는 신뢰가 쌓여서 세계가 한국을 선택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바꿨어요. 한국의 주요 산업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반도체는 경기도와 충청도에, 조선은 울산과 거제에, 방산은 창원과 구미에 집중돼 있었어요. 교수님은 설명했어요. 한국은 산업을 클러스터로 만들었다고, 관련 기업들이 한 곳에 모여 효율을 극대화했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은 덧붙였습니다. 이 클러스터 구조가 속도의 비밀이라고, 부품 공급이 몇 시간 안에 이루어지고 문제 발생 시 즉시 회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어요. 거리가 가까우니 의사소통도 빠르고 협력도 즉각적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한국 산업의 강점이라고 강조했어요. 교수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변방이 아니라고, 세계 공급망의 중심이라고 했어요. 작은 나라지만 세계가 의존하는 나라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전략이었다고, 조상들이 물려준 생존의 지혜가 현대 산업으로 구현됐다고 설명했어요. 강의실이 고요했습니다. 학생들은 스크린을 응시했어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필기가 필요 없었어요. 교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머릿속에 새겨졌습니다. 한국이 약소국이 아니라는 게 이제 확실히 이해됐어요. 변방이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게 믿어졌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아론의 말을 인용했어요. 화면에 텍스트가 떴습니다. 아론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형님, 한국 사람들은 일할 때 자기만 생각하지 않아요. 회사 전체를 생각하고 나아가 나라를 생각합니다. 계약을 지키는 건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국가의 신뢰라고 여겨요. 형님, 이게 한국이 빠른 이유예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달리니까요. 교수님은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달린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우리라는 마음이 속도가 되고 신뢰가 된다. 눈물이 살짝 맺혔어요. 이건 단순한 산업 이야기가 아니라 한 민족의 정신이었습니다. 교수님이 강단에서 내려왔어요.
학생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본 건 한국이 어떻게 세계의 신뢰를 얻었는지였습니다. 속도가 기술이 되고 기술이 약속이 되며 약속이 신뢰가 됐다고 정리했어요. 그리고 그 신뢰로 변방이 중심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수님은 강단으로 돌아가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숫자로 확인해 봅시다. 한국이 실제로 얼마나 강해졌는지 데이터로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를 준비하며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강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다음 내용을 기대하며 펜을 다시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강단으로 돌아가며 말했어요. 그럼 이제 숫자로 확인해 봅시다. 한국이 실제로 얼마나 강해졌는지 데이터로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를 준비하며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강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펜을 다시 들고 기다렸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US 뉴스 로고가 나타났어요. 교수님은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매년 발표하는 종합국력 평가가 있다고 군사력만 보는 GFP 순위와 달리 경제기술, 외교 문화까지 모든 걸 포함한 지표라고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국력 평가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교수님이 숫자를 띄웠어요. 6위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교수님은 말했어요. 2025년 발표된 최신 순위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6위에 올랐다고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독일 다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누군가 작게 감탄했습니다. 교수님이 비교 자료를 보여줬어요. 7위는 일본이었고 8위는 프랑스였습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말했어요. 한국이 전통 강대국 두 나라를 제쳤다고. 인구 5천만 명, 나라가 일본과 프랑스를 넘어섰다는 게 얼마나 이례적인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받아 적었어요. 교수님은 세부 항목을 하나씩 풀어냈습니다. 군사력 항목에서 한국은 5위를 기록했다고. GFP 기준으로도 5위였지만 US 뉴스 평가에서는 실제 전투 준비 태세와 동원 능력까지 포함됐다고 설명했어요. 현역 50만 명의 예비군 350만 명, 즉시 동원 가능한 병력이 400만 명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이 덧붙였어요. 독일과 일본은 병력 규모는 크지만 전력 현대화 속도가 느리다고. 반면 한국은 K2 전차, 한국형 전투기 K9 자주포 등 최신 무기체계를 빠르게 전력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군사력 순위에서 결정적 차이를 만들었다고 강조했어요. 경제 항목으로 넘어갔습니다. 교수님이 그래프를 띄웠어요. 한국 GDP는 세계 12위지만 기술 집약도는 1위라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경제 규모는 작아도 기술 수준이 가장 높다는 거라고 설명했어요. 반도체, 배터리, 조선, 디스플레이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교수님은 수출 구조를 분석했어요. 한국은 수출 4위 국가이며 수출 대상이 전 세계에 고르게 분포돼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 동남아 모두 주요 교역국이라고. 이게 경제 안정성을 높인다고 설명했어요.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게 강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수님이 연구개발 투자를 다시 언급했어요. GDP 대비 4.8%는 세계 최고라고. 이 투자가 기술 집약도 1위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AI, 양자 컴퓨터, 우주 산업 분야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2025년 기준 전체 연구개발에서 18%를 차지한다고 했어요. 교수님은 비교했습니다. 프랑스와 일본은 각각 10% 내외라고. 한국이 미래 기술에 투자하는 비중이 거의 2배라고 설명했어요. 이 속도라면 5년 안에 기술 주권을 완전히 확보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학생들이 노트에 빠르게 적었어요. 교수님이 문화 항목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K-팝 K-드라마 이미지가 떴어요. 교수님은 말했어요. 한국 문화 수출액이 2025년 기준 130억 달러를 넘었다고. 10년 전과 비교하면 5배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산업이 됐다고 강조했어요. 교수님은 구체적 사례를 들었습니다. 미국 내 한 식당이 미쉐린 가이드에 10곳 이상 올랐다고.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으며 한국 드라마가 넷플릭스 전 세계 1위를 차지한 적이 여러 번이라고 했어요. 이건 문화 파급력이 경제력으로 전환되는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수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문화는 국가력을 높이는 가장 큰 포인트라고, 기술력은 숫자로 측정되지만 문화력은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고 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사고 한국을 방문하며 한국을 지지하게 된다고 설명했어요. 이게 소프트 파워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수님은 덧붙였어요.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 퍼지는 이유는 품질 때문이라고, 빠르게 만들지만 대충 만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K-팝 아이돌들은 수년간 훈련하고 드라마는 몇 개월간 제작하며 영화는 디테일에 집착한다고 설명했어요.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잡는다는 게 한국 문화산업의 DNA라고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바꿨어요. 한국인들이 스포츠 경기를 응원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붉은 티셔츠를 입고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이었어요. 교수님은 설명했어요. 2002년 월드컵 당시 거리 응원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고, 수백만 명이 자발적으로 모여 질서 있게 응원했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은 말을 이었어요. 이게 한국의 특징이라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서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개인주의가 강한 서구 사회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라고 설명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국가대표 경기만 나오면 하나가 된다고, 이런 연대감이 눈에 띄게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수님이 코로나 사례를 다시 언급했어요.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을 때 한국 국민들은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지켰다고, 정부가 강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따랐다고 했습니다. 이게 방역 성공의 핵심이었다고 설명했어요. 국민들이 나라를 믿고 나라가 국민을 믿는 신뢰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말했어요. 이런 계기들이 한국을 더욱 성장시켰다고, 위기가 올 때마다 국민들이 뭉쳤고 그 결과 더 강해졌다고 했습니다. 월드컵 응원은 문화 자신감을 높였으며 코로나 대응은 시스템 신뢰를 높였다고 설명했어요. 매번 위기가 성장의 계기가 됐다고 간조했습니다. 교수님이 외교 항목을 꺼냈습니다. 한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분류됐다고, CPTPP와 RCEP에 동시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EU와도 FTA를 체결했다고 설명했어요. 모든 경제 블록에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수님은 말을 이었어요. 한국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고, 미국과 동맹이지만 중국과도 교역하며 유럽과도 협력한다고 했습니다. 이 균형 외교가 한국의 생존 전략이라고 설명했어요. 강대국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며 모두와 관계를 유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수님이 종합화면을 띄웠어요. 군사 5위, 경제기술 집약도 1위, 문화 파급력 급상승, 외교 네트워크 확대, 이 모든 항목이 합쳐져서 종합국력 6위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수님은 강조했어요. 이건 특정 분야가 강해서가 아니라 모든 분야가 고르게 발전했기 때문이라고. 교수님이 학생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한국이 6위에 오른 게 놀랍냐고 물었어요.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은 다시 물었어요. 그럼 왜 놀랍냐고, 왜 예상하지 못했냐고 말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교수님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한다고, 어떻게 가능했냐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왜 몰랐냐는 질문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강대국이었는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던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수님은 이유를 설명했어요. 기존 이론이 국토 크기와 인구수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한국은 작으니까 약할 거라고 가정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술 집약도와 속도가 더 중요했다고 설명했어요. 이론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다고 간조했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퍼즐 이미지였습니다. 교수님은 말했어요. 지금까지 본 모든 조각이 이제 맞춰졌다고, 빨리빨리 문화가 시스템이 되고 시스템이 기술력이 됐으며 기술력이 약속이 되고 약속이 신뢰가 됐다고 정리했습니다. 그 신뢰로 변방이 중심이 됐고 중심에서 강대국이 됐다고 설명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모든 게 연결됐어요. 자판기 앞에서 손을 넣고 기다리던 사람이 코로나를 17일 만에 잡았고 그게 폴란드의 K9을 조기 인도하는 것으로 이어졌으며 결국 세계 6위 강대국이 됐다는 구조가 보였습니다. 노트에 문장을 적었어요.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교수님이 강단 중앙에 섰습니다.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러분, 한국은 예외가 아니라고 새로운 기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작은 나라도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고 속도와 기술과 신뢰가 합쳐지면 국토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설명했어요. 교수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생존의 모델이라고 약소국이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힘으로 싸우지 않고 속도로 이기며 기술로 자립하고 약속으로 신뢰를 쌓는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21세기 국가 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했어요. 교수님이 아론의 마지막 이메일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텍스트가 떴어요. 아론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형님, 3년 동안 서울에서 살며 깨달은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아요. 일로 보여줍니다. 빠르게 일하고 정확하게 완성하며 약속을 지키는 게 다 나라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아론은 계속 썼습니다. 형님, 그래서 한국이 강한 겁니다. 개인이 강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나라를 위해 움직이니까요. 이게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눈에 보이는 나라,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교수님은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눈에 보이는 나라, 강의실이 고요했어요. 학생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건 단순한 국력평가가 아니라 한 민족의 정신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여러분, 숫자는 결과일 뿐이라고, 진짜 기적은 그 뒤에 있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이 6위에 오른 건 기술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라고 강조했어요.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 약속을 지키겠다는 마음, 함께 성장하겠다는 마음이 숫자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 다음 단계를 살펴보겠다고. 한국이 보여준 이 모델이 사회학 이론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슬라이드를 준비하며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노트를 덮고 교수님만 응시했습니다. 이제 이론의 재정의가 시작될 거였어요.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 다음 단계를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이 모델이 사회학 이론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겠다고 전했어요. 새로운 슬라이드를 준비하며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노트를 덮고 교수님만 응시했어요. 교수님이 안경을 벗었습니다. 강단 중앙에 섰어요. 조명이 교수님을 비췄으며 학생들은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교수님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30년간 글로벌 사회연계론을 가르쳐왔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의 모든 사회 구조가 연결돼 있다는 이론을 믿었다고 전했어요. 교수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이론에는 전제가 있었다고 했어요. 국력은 국토 크기와 인구수에 비례한다는 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원이 많고 땅이 넓으면 강하며 인구가 많으면 경제가 크다는 공식이었다고 밝혔어요. 이게 지난 100년간 통용된 사회학 기본 원리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수님이 목소리에 힘을 실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 이론을 무너뜨렸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는 작고 인구는 적으며 자원은 없는데 세계 6위 강대국이 됐다고 전했어요. 이건 예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변수가 작동한다는 증거라고 강조했어요. 학생들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때였어요. 왼쪽에서 또 손이 올라갔습니다. 하루코였어요. 교수님이 잠시 망설이다 발언권을 줬습니다. 하루코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교수님 말씀이 흥미롭긴 하지만 중요한 걸 빠뜨린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성장에는 일본의 역할이 컸다고 주장했어요. 하루코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경제 발전은 일본의 기술 이전과 투자 덕분이었다고 했어요. 반도체 산업도 초기에는 일본 기술을 배웠으며 자동차 산업도 일본 모델을 따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혼자 이룬 게 아니라 일본이 도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강조했어요.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학생들이 하루코를 바라봤어요. 하루코는 자신감 있게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 없이는 한국의 기술력도 없었을 거라고 했어요. 지금도 핵심 부품은 일본산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성공을 과대평가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교수님은 조용했습니다. 하루코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어요. 하루코가 자리에 앉았으며 교수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한국이 초기에 일본 기술을 배운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루코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야겠다고 했어요. 기술을 배운 나라는 한국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일본 기술을 배웠으며 중남미 국가들도 미국 기술을 배웠다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왜 한국만 성공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교수님이 자료를 띄웠어요. 1960년대 한국과 필리핀의 1인당 소득이 비슷했다고 밝혔습니다. 둘 다 일본과 미국의 지원을 받았다고 설명했어요. 50년 뒤 한국은 선진국이 됐고 필리핀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라고 했습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물었어요. 교수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기술 이전을 받는 것과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했어요. 한국은 배운 기술을 개량했으며 더 빠르게 발전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10년 걸린 일을 한국은 5년 만에 해냈다고 전했어요. 이게 한국의 능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수님이 구체적 사례를 들었습니다. 반도체 D램 기술을 일본이 처음 개발했다고 밝혔어요. 한국이 그 기술을 배웠지만 10년 뒤 일본을 추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삼성과 SK가 세계 메모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일본 기업들은 뒤처졌다고 했어요. 이게 단순히 배운 덕분이냐고 물었습니다. 하루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교수님은 멈추지 않았어요. 조선산업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세계 1위였지만 한국이 추월했다고 설명했어요. 디스플레이도 일본이 먼저 시작했는데 한국이 시장을 장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배웠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교수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루코가 놓친 건 속도라고 했어요. 한국은 배운 걸 빠르게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가르쳐준 건 맞지만 한국이 더 빨리 발전시킨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어요. 이게 한국의 DNA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수님은 역사를 꺼냈어요. 한국은 1000년 넘게 강대국 사이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틈에서 살아남아야 했다고 설명했어요. 배우지 않으면 죽는 환경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속도가 빨랐고 적용하는 속도는 더 빨랐다고 했어요. 생존이 달린 문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일본의 기여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이룬 부분이 훨씬 크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최근 20년은 일본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발전했다고 전했습니다. HBM사 국산화가 그 증거라고 덧붙였어요. 하루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를 조금씩 떨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감사하는 건 중요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현재를 부정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독립적 기술 강국이라고 밝혔어요. 교수님이 강단을 천천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회학에서 중요한 지점이라고 했어요. 한 나라의 성장을 외부 요인으로만 설명하려는 순간 본질을 놓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성장은 외부 도움도 있었지만 내부 동력이 핵심이었다고 설명했어요. 그 동력이 뭐냐고 물으며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교수님이 답했습니다. 속도라고 말했어요. 빨리빨리 문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라 문명의 진화였다고 밝혔어요. 자판기 앞에서 손을 넣고 기다리는 행동이 코로나를 17일 만에 잡는 시스템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문화에서 국력으로 전환된 사례라고 전했어요. 교수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빨리빨리는 민족성이 아니라고 했어요. 환경이 만든 적응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빨리 배우고 더 빨리 실행해야 했다고 전했어요. 그게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됐으며 결국 시스템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수님이 안경을 다시 벗으며 말했습니다. 제30년 이론은 한국이라는 변수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고백했어요. 속도를 국력의 요소로 보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설명할 수 없었다고 밝혔어요. 이론이 틀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교수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시스템 이론을 무너뜨렸다고 강조했어요. 작은 나라도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 크기가 아니라 속도와 효율이 중요하다는 걸 증명했다고 전했어요. 이제 이론을 다시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아론의 편지를 마지막으로 꺼냈습니다. 화면에 텍스트가 떴어요. 아론은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형님, 한국 사람들은 말이 없습니다. 자랑하지 않아요. 그냥 합니다. 조용히 일하고 조용히 완성하며 조용히 세상을 바꿉니다. 이게 한국의 성격입니다. 아론은 계속 썼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계획을 발표하고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성과를 자랑합니다. 한국은 반대예요. 계획을 숨기고 조용히 진행하며 완성된 후에야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계가 놀라는 겁니다. 어느새 완성돼 있으니까요. 이게 한국식 변화라고 적었어요. 교수님은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조용히 세상을 바꾼다. 학생들이 노트에 적었어요. 교수님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명확한 성격을 보여준다고 말했어요.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9을 이야기하지 않고 보냈으며 HBM사를 자랑하지 않고 생산했다고 설명했어요.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이게 신뢰를 만드는 방식이라고 전했어요.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행하는 사람은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실행으로 보여주는 나라라고 간조했어요. 그래서 세계가 한국을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수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하나라고 했어요.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역사로 배웠다고 전했어요. 나라가 무너지면 개인도 없다는 걸 뼈저리게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게 개인을 지키는 거라고 믿는다고 강조했어요. 교수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결국 모두가 원하는 건 같다고 했어요. 우리나라의 평화이며 성장이고 나아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걸 개인의 일처럼 여긴다고 전했어요. 회사 일을 할 때도 나라를 생각하고 계약을 지킬 때도 국가 신뢰를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수님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한국의 힘이라고 말했어요. 개인과 국가가 분리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서구 사회는 개인주의가 강해서 국가와 개인을 구분하지만 한국은 다르다고 설명했어요. 나라가 잘 돼야 내가 잘 된다는 연대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위기 때마다 강해졌다고 했어요. 전쟁 후 폐허에서 경제대국이 됐으며 외환위기 후 IT 강국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후에는 방역 모범국이 됐다고 덧붙였어요. 위기가 올 때마다 국민들이 뭉쳤고 그게 성장의 동력이 됐다고 간조했습니다. 교수님이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회학이 배워야 할 새로운 모델이라고 했어요. 개인주의만이 발전의 길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연대도 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한국이 그걸 증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빈 화면이었어요. 교수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백하겠다고 했어요. 이 논문을 완성하지 못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놀라며 교수님을 봤어요. 교수님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아론이 보는 한국은 지금도 진화 중이라고 전했어요. 교수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논문을 쓰는 동안에도 한국은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HBM5가 개발되고 한국형 전투기가 양산되며 새로운 수출 계약이 체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완성하기도 전에 이미 구식이 된다고 밝혔어요. 한국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교수님이 안경을 쓰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시작했다고 전했어요. 완성된 이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진행 중인 변화를 함께 관찰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이론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어요. 한국은 예외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강단 끝에 섰습니다.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어요. 30년간 가르쳐온 이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자는 진실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진실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사회학의 새로운 기준점이라고 밝혔어요. 이제 모든 이론은 한국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속도와 연대와 신뢰를 변수로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이게 21세기 사회학이라고 전했습니다. 강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몇 초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때 뒤편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명, 두 명 일어서며 박수를 쳤고 곧 강의실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소름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강의가 아니었어요. 한 학자가 평생의 이론을 포기하고 진실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사회학 이론을 바꾼 순간이었어요. 박수가 계속됐습니다. 교수님은 눈물을 닦으며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감사하다고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강의실은 감동으로 가득 찼고 모두가 일어서서 박수를 멈추지 않았어요. 하루코도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얼굴이 붉었지만 인정하는 표정이었어요. 노트를 덮었습니다. 더 이상 적을 게 없었어요. 이 순간을 가슴에 새기고 싶었습니다. 사회학과 4년 동안 이런 강의는 처음이었어요. 이론이 무너지고 새로운 기준이 세워지는 걸 직접 본 순간이었습니다. 박수가 천천히 잦아들었고 학생들이 자리에 앉았어요. 교수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지막 장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전했어요.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교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강의실에 여운이 가득했어요. 박수가 천천히 잦아들었고 학생들이 자리에 앉았어요. 교수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지막 장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전했어요.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교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교수님이 강단 중앙에 섰어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다고 밝혔어요. 30년간 가르쳐온 시간이 이제 끝났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고 강조했어요. 한국은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 말했어요. 저는 은퇴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아론이 보내온 메일처럼 한국은 지금도 진화하고 있으며 세계를 계속 놀라게 할 거라고 설명했어요. 여러분이 그 변화를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강의실에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강의실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노트를 가방에 넣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학생들이 3, 4, 5 모여 강의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몇 걸음 걷다 멈췄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교수님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시작이라는 말이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어요. 마지막 장에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속도를 신념으로 만든 나라다. 펜을 내려놓고 노트를 바라봤어요. 오늘 들은 모든 내용이 한 문장으로 정리됐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아론 램시의 이메일 주소를 찾았습니다. 교수님이 공개한 연락처였어요. 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콜드웰 교수님, 학생 릴리 클레어입니다. 오늘 강의를 듣고 당신이 3년간 본 그 나라에 대해 더 듣고 싶어졌어요. 혹시 제가 서울에 가면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을까요? 메일을 보냈습니다. 하버드 교환학생 프로그램 사이트를 열었어요. 다음 학기 신청 마감이 2주 남았습니다. 서울대학교를 검색했어요. 사회학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신청 버튼을 눌렀어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생각했어요.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물질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힘이 있다는 걸,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강한 법이라는 걸, 한국에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속도를 신념으로 만든 힘, 약속을 신앙처럼 지키는 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힘이 말이죠. 이런 점들이 모여서 한국을 선진국 반열에 올렸으며 강대국들 사이에서 견제 대상이 되게 했습니다. 동시에 선망의 대상이 되게 했어요. 작은 나라가 세계를 움직이는 중심이 됐습니다. 이게 부러웠어요.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미국도 강대국입니다.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 함께 움직이지 않아요. 개인주의가 강해서 각자 살아갑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위기가 오면 하나가 되고 목표가 생기면 함께 달렸습니다. 이게 진짜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학기에 서울에서 직접 보고 싶었어요. 아론이 3년간 본 그 나라를, 교수님이 30년 이론을 포기하게 만든 그 변화를,
빨리빨리 문화가 국력이 되는 과정을 모두 직접 경험하고 싶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음엔 그저 하나의 흥미로운 강의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 한쪽이 묘하게 뜨거워지는 이야기였죠. 작은 나라가 뭘 할 수 있겠어라는 말로 시작했던 이야기가 결국 세상을 뒤집는 결론으로 끝났으니까요. 우리는 종종 나라가 크고 자원이 많아야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됐죠. 진짜 강함은 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키는 마음과 믿음의 속도에서 나온다는 걸요. 누군가는 그걸 조급함이라 부르고 또 누군가는 기적이라 부르지만 결국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의지 아닐까요? 약속을 지키는 속도, 서로를 믿는 연대. 그게 지금의 우리를 만든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그건 지금도 우리 일상 속 어딘가에서 이어지고 있을 거예요. 오늘의 사연은 결국 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빠름이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 그건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